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치가 말을 하던 그런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여 하늘과 땅의 경계조차 희미해진 그 밤. 매서운 바람은 앙상한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며 마치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내었고,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따뜻한 아랫목을 찾아 일찌감치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기에 마을 전체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산 밑에 자리 잡은 기와집 대문 옆 허름한 행랑채에서만 희미한 호롱불 빛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이 집의 꾸준히를 도맡아 하는 머슴 돌석이가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이 집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부모를 여의고 이곳저곳을 떠돌다 이 대감님 댁에 들어와 십수년을 머슴으로 살아온 우직하고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남들은 추위에 손을 호호 불며 방 안에서 웅크리고 있을 때에도 돌석이는 주인마님이 시킨 장작 패기를 끝내느라 늦은 밤까지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투박한 손등은 찬바람에 터져 피가 배어 나오기 일쑤였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친 뒤에야 비로소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뜨거운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이마에 내려앉아 사르르 녹아내리자 돌석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꽁꽁 언 손을 비벼 녹이고는 줄임배를 움켜쥐고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저녁상이 다 치워지고 불씨마저 꺼져낸기만 감돌고 있었는데, 부뚜막 한 구석에는 돌석이가 먹을 식은 밥 한 덩이와 건더기 하나 없는 묽은 시래기국 한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어 그의 처량한 신세를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최서방은 심술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위인이라 머슴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는 꼴을 보지 못하고 항상 먹는 것으로 트집을 잡거나 일을 더 시키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이었기에 오늘도 돌석이에게 따뜻한 밥 대신 식어빠진 찬밥을 남겨두고는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석이는 서러운 마음이 울컥 치솟았지만 이마저도 먹지 않으면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눈을 치울 기운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밥그릇을 소중히 챙겨들고 자신의 거처인 문간방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향해 걸어가던 돌석이는 문득 대문 밖에서 바람소리와는 다른 무언가 툭 하고 쓰러지는 듯 단 둔탁한 소리를 듣고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거센 바람이 낡은 대문을 때리는 소리이거나 눈 쌓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려니 생각하고 무시하려 했으나 짐승의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앓는 소리 같기도 한 희미한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자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혹시라도 동네 개가 추위를 피해 웅크리고 있는 것인가 싶어 밥그릇을 잠시 마루 끝에 내려놓고 삐걱거리는 대문 빗장을 조심스럽게 열어 밖을 내다보았는데, 휘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은 누군가가 대문 앞에 쓰러져 눈에 파묻혀 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란 돌석이가 황급히 뛰어나가 눈을 헤치고 살펴보니 그곳에는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고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한 젊은 여인이 얇은 옷 하나만 걸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입술은 추위에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녀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이미 숨이 끊어진 것은 아닌가. 덜컥 겁이 날 정도였기에 돌석이는 다급하게 여인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어보았고 다행히 미약하게나마 따뜻한 숨결이 느껴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갈 곳 없이 떠돌다 지쳐 쓰러진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 여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밤사이 얼어 죽을 것이 불을 보듯 뻔했기에 돌석이의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대감님은 인자하신 분이었지만 집안의 대소사를 관리하는 최서방은 낯선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하여 만약 거지를 집안에 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돌석이까지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잠시 최서방의 표독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며 주저했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만큼 모진 성격이 되지 못했기에 결국 그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인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뒤 깃털처럼 가벼운 여인을 번쩍 안아들고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 발을 디디며 자신의 좁고 허름한 문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석이의 방은 외풍이 심하고 바닥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지만 그래도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기에 그는 서둘러 아랫목에 깔려있던 낡은 이불을 펴서 여인을 눕히고 윗목에 있던 헌 옷가지들을 모아 덮어주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있는 화로에는 아까 저녁에 쬐다 남은 숯불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는데 돌석이는 바닥에 흩어진 건불을 모아 화로에 넣고 입으로 후후 불어 불씨를 살려내어 방 안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높이려 애를 썼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자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꾀죄죄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콧날이 오뚝하고 이마가 반듯하여 어딘가 모르게 귀티가 흐르는 듯한 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방 안에 온기가 돌자 여인은 굳게 닫혀있던 눈꺼풀을 파르르 떨더니 얕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는데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츠리는 그녀를 보며 돌석이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대문 앞에 쓰러져 계신 것을 보고 제가 잠시 이곳으로 모셨습니다. 해칠 사람은 아니니 안심하고 몸을 녹이십시오. 돌석이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투에 여인은 경계심을 조금 푼 듯했지만 며칠을 굶었는지 말할 기운조차 없어 보였고 그저 메마른 입술을 달싹이며 물을 찾는 신용을 할 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급히 부엌에서 떠다 놓은 물사발을 가져와 여인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어주었고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여인은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듯 하였으나 뱃속에서는 꼬르륵하는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져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돌석이는 마루 끝에 놓아두었던 자신의 밥그릇을 떠올리고는 잠시 망설임에 빠졌는데 사실 그 밥은 돌석이가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견디며 기다려온 유일한 끼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백가죽이 등짝에 붙을 정도로 허기가 졌던 돌석이는 그 밥을 먹어야 내일 또 힘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 침이 꼴깍 넘어갔지만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혼자 배를 채울 수는 없다는 양심의 소리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돌석이는 애써 배고픔을 참으며 식어버린 밥덩이를 화로 위에 올려 따뜻하게 드기 시작했고 밥이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데워지자 여인의 시선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잘 데워진 밥을 숟가락으로 꾹꾹 눌러 먹기 좋게 만든 다음 여인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찬밥이라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좀 드십시오. 며칠을 굶으신 것 같은데 빈속에 너무 급하게 드시면 체할 수 있으니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돌석이의 말에 여인은 눈물, 그렁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받아들고는 허겁지겁 밥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여인이 밥을 먹는 동안 돌석이는 쥐구멍으로 들어오는 황소바람을 등으로 막아서며 그녀가 체하지 않도록 물을 건네주기도 하고 묵묵히 곁을 지켰는데 밥 한 그릇이 순식간에 비워지는 것을 보며 그는 자신의 빈속을 맹물로 채워야만 했습니다. 찬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배고픔을 달래는 돌석이의 모습을 곁눈질로 본 여인은 그제야 자신이 이 사람의 귀한 밥을 빼앗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염치 없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가늘고 고왔으며 쓰이는 어휘가 산골마을 아낙네들이 쓰는 투박한 사투리와는 달리 한양 양반들이나 쓸 법한 고운 말씨였습니다. 돌석이는 손사래를 치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은혜랄 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공영에 처할 때가 있는 법이고 밥이야 내일 또 먹으면 그만이지요.
그보다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으니 오늘은 여기서 푹 주무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사실 내일 최 서방에게 밥을 더 달라고 사정해 볼 생각만 하면 눈앞이 캄캄했지만 돌석이는 당장 눈앞의 여인을 안심시키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짐짓 태연한 척했습니다. 여인은 돌석이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고 따뜻한 밥이 들어가고 방 안에 온기에 몸이 녹자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여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밖으로 향했는데 눈은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새벽의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초에 서방이 일어나 마당을 둘러보기 전에 눈을 다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만 뱃속이 비어있어 비지를 할 때마다 현기증이 일어 자꾸만 비틀거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신이 오늘 한 생명을 살렸다는 뿌듯함에 힘든 줄도 모르고 부지런히 눈을 쓸어내렸고 하얀 눈 위에 찍힌 자신의 발자국을 보며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안채 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옷바람에 최 서방이 부스스한 얼굴로 마루로 나와 요강을 비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돌서가 새벽부터 웬 부산을 떠느냐. 잠 좀 자게 조용히 하지 못해. 최 서방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돌석이는 깜짝 놀라 하마터면 빗자루를 놓칠 뻔했으나 얼른 허리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서방님.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아침에 대감님 거동하시기 불편하실까봐 미리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돌석이의 대답에 최 서방은 혀를 차며 쯧쯧쯧쯧. 미련한 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저쪽 뒤뜰이나 가서 쓸어라. 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돌석이는 최 서방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만약 최 서방이 지금 문간방을 들여다보았다면 낯선 여인을 발견하고 당장 쫓아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시 조심스럽게 문간방으로 돌아와 잠든 여인의 모습을 살피며 앞으로 이 여인을 어떻게 숨기고 보살펴야 할지 막막한 걱정에 휩싸였지만 곤히 잠든 여인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알 수 없는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둡고 눈보라는 것에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돌석이의 작은 방 안에는 타다 남은 숯불처럼 은은하고 따뜻한 인간의 전기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마루 위로 붉게 떠오르자 밤새 세상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던 눈보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 뚝 그치고 눈부신 햇살이 하얗게 덮인 마당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돌석이는 쪽잠을 자느라 뻐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눈을 떴는데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윗목에 누워있는 여인의 안색을 살폈고 다행히 여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핏기가 조금 돌아 창백한 종이장 같던 모습은 면한 듯 보였습니다. 돌석이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조용히 방을 나가려 했으나 인기척을 느낀 여인이 부스스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려 애를 쓰는 것을 보고는 황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여인은 아직 기운이 없어 비틀거렸지만 맑고 깊은 눈동자로 돌석이를 응시하며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나직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돌석이는 쑥스러운 마음에 뒷머리를 긁적이며 깨어나셔서 천만다행입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라고 물었고 여인은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 속에는 말 못할 사연과 깊은 슬픔이 배어있는 듯했습니다. 돌석이는 여인의 신분이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하고 조심스럽게 이름을 물었으나 여인은 잠시 망설이며 눈을 내리깔더니 그저 분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짧게 대답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분이라는 이름은 시골 마을에서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녀의 기품 있는 외모와 우아한 말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어서 돌석이는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여 알겠습니다 분이 낭자 편히 계십시오 라고 답하며 서둘러 일터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날부터 돌석이의 이중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그는 낮에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고된 일을 해내면서도 틈만 나면 부엌을 기웃거리며 남은 누룽지나 찐 고구마 따위를 몰래 챙겨 주머니에 숨기기에 바빴습니다. 최서방의 감시가 심해 밥을 제대로 챙겨주기 어려웠기에 돌석이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밥을 반 덜어내어 깨끗한 배추잎에 싸서 품에 안고 들어와 분이에게 건네주곤 했습니다. 분이는 처음에는 돌석이가 굶는 것을 염려하여 한사코 사양했으나 돌석이가 저는 밖에서 일을 하니 간식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이건 남는 것이니 걱정 말고 드세요. 라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자 눈물을 글썽이며 그 밥을 받아먹었습니다. 사실 돌석이는 물로 배를 채우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고 날이 갈수록 얼굴이 헬쑥해졌지만 분이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분이는 좁고 어두운 문간방에 갇혀 지내면서도 결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녀는 돌석이가 일을 나간 사이 방 안에 흩어진 옷가지들을 가지런히 개어놓고 빗자루로 바닥을 정갈하게 쓸어놓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돌석이가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며칠 전 나무를 하다가 찢어져 솜이 삐져나왔던 자신의 헌 조끼가 감쪽같이 기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가 돌석이의 반지꼬리를 찾아 떨어진 옷을 기워놓은 것이었는데 그 바느질 솜씨가 어찌나 꼼꼼하고 정교한지 투박한 무명실로 기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비단실로 술을 놓은 듯 아름다운 문양처럼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조끼를 들어 올리며 아니, 이것은 선녀님이 다녀가신 것입니까? 어찌 이리 솜씨가 좋으십니까? 하고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분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입으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라고 말끝을 흐렸으나 그 겸손한 태도 속에서도 숨길 수 없는 귀티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석이는 거친 손으로 농사일 한번 해본 적 없을 것 같은 분이의 희고 고운 손끝이 바느질로 붉어진 것을 보고 가슴 한구석이 찡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누더기를 걸치고 있어도 숟가락을 드는 손동작 하나, 물을 마시는 모습 하나에서 묻어나는 우아함은 그녀가 뼈대 있는 가문의 규수였음을 짐작하게 했고 돌석이는 그런 그녀를 볼 때마다 경외감과 함께 왠지 모를 측은지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 했던가 집안의 살림꾼이자 의심 많은 최서방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요즘 들어 돌석이가 부쩍 밥을 빨리 먹어치우고 문간방으로 사라지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으며 무엇보다 돌석이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것을 보고 딴청을 피우거나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서방은 마당에서 새끼를 꼬고 있는 돌석이에게 다가와 짐짓 딴청을 부리며 툭 던지듯이 물었습니다. 이놈 돌석아, 요즘 내 방에서 웬 낯선 냄새가 나는 것 같더구나. 호라비 냄새는 아닌 것 같고 혹시 몰래 술이라도 빚어 마시는 개냐. 최서방의 날카로운 질문에 돌석이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태연한 척 웃으며 에이 서방님도 참, 저 같은 머슴이 무슨 돈으로 술을 빚겠습니까? 빨래를 못해서 쉰내가 나는 모양입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최서방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돌석이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돌석이가 입고 있는 조끼의 정교한 바느질, 자국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그 조끼 말이다. 내 놈 솜씨는 아닐 테고 마을 주막집 늙은 주모가 기워주기라도 했느냐. 솜씨가 예사롭지 않구나. 최서방의 예리한 지적에 돌석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나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예 지나가던 행상 할머니가 불쌍하다며 한 땀 떠주셨습니다.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최서방은 콧방귀를 뀌며 행상 할머니 흐흥 핑계도 가지가지구나. 내 눈은 못 속인다. 허튼 짓 하다 걸리면 그날로 쫓겨날 줄 알아라.
라고 으름장을 놓고는 뒷짐을 지고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돌석이는 최서방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고 이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석이는 주인 뎃감의 심부름으로 읍내 장터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장터 입구의 우물가에는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돌석이었지만 사람들 입에서 심상치 않은 이야기들이 오르내리는 것이 귀에 들어오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 들었어. 한양에서 영의정 대감, 댁 귀한 따님이 사라졌다고 하잖아. 아이고, 그 귀한 분이 어쩌다 도적대라도 만난 건가? 글쎄 말이야. 그래서 관에서 방을 붙였는데 그 처녀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집 한 채 값을 포상금으로 준다는구만. 아낙네들의 수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돌석이의 심장은 쿵쿵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아낙네들 틈으로 다가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저 아주머니들, 그 사라졌다는 따님이 어떻게 생겼답니까? 그러자 물동이를 인. 아주머니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듣자 하니 천하일색이라더군. 피부는 백옥 같고 키는 호리호리하며 무엇보다 말투가 아주 고상하다지. 그런데 벌써 며칠째 소식이 없어 산짐승밥이 되었을 거라고 수군대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돌석이의 머릿속에는 방에 숨겨둔 분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고 백옥 같은 피부와 고상한 말투라는 설명이 그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분이가 바로 그 영의정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돌석이는 눈앞이 아찔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 돌석이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는데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분이가 정말 그 귀한 분이라면 자신이 감히 천안방에 모시고 있는 것 자체가 큰 죄가 될 수도 있었고 반대로 신고만 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 없는 큰 돈을 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의 마음속에는 돈 욕심보다 걱정이 앞섰는데 혹시라도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쳐 그녀를 험하게 다루거나 그녀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내가 지켜줘야 해. 그분은 지금 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여인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석이는 헐레벌떡 문간방으로 들어갔는데 분이는 여느 때처럼 단정하게 앉아 돌석이의 해진 버선을 기우고 있었습니다. 돌석이의 급한 인기척에 놀란 분이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고 돌석이는 그녀의 맑은 눈망울을 보자마자 장터에서 들었던 사악한 욕심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이 낭자 혹시 밖에서 찾고 있는 사람이 낭자가 맞습니까? 한양에서 오셨습니까? 돌석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분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들고 있던 바늘을 떨어뜨리며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반응만으로도 대답은 충분했기에 돌석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돌석이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그들에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억지로 팔려가든 혼인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도망친 것입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지자 돌석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영의정의 딸이라는 고귀한 신분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족쇄가 되어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고 이 춥고 비천한 헛간 방이 그녀에게는 화려한 대궐보다 더 마음 편한 안식처였던 셈이었습니다. 돌석이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굳은 결의를 다진 눈빛으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낭자가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도 낭자를 데려가지 못하게 제가 막겠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뭇가지들이 창호지 문을 긁으며 스산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돌석이의 약속을 믿고 지친 몸을 뉘었지만 불안함에 자꾸만 뒤척였고 돌석이는 그런 그녀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미천한 힘으로 과연 저 거대한 권력과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돌석이에게 유일한 위안이 되었고 그는 내일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라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편 사랑채에 머물고 있던 최서방은 밤늦도록 잠들지 않고 뒤척이다가 마당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말소리를 엿듣고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돌석이가 읍내에서 돌아올 때부터 안색이 이상했던 점과 문간방에서 들려온 여인의 울음 섞인 목소리를 종합해 볼 때 돌석이가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최서방은 혀를 날름거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호라 내놈이 감히 대감님 댁에 계집을 숨겨 그것도 사연 있는 계집을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에 알려서 포상금도 챙기고 내놈도 쫓아내야겠다. 최서방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고 평화로운 듯 보이는 문간방에는 서서히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낯선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관복을 입은 포졸들과 험상궂은 사내들이 떼를 지어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샅샅이 뒤지고 다녔는데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허리에는 육모방망이가 차여 있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돌석이는 마당을 쓸다가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내던지고 문간방으로 달려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분이에게 숨을 죽이라고 일렀지만 이미 대문 밖에는 최서방이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포졸들을 안내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이쪽입니다. 제가 수상한 낌새를 채고 밤새 감시하고 있었습니다요. 이리 오너라 썩 나오지 못할까.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낡은 대문이 우지끈 부서질 듯 열렸고 마당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온 포졸들의 기세는 마치 굶주린 늑대떼와 같았습니다. 평온하던 기와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안채에 있던 주인 대감마저 놀라 뛰어나올 정도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최서방은 포졸들의 우두머리인 듯한 산의 옆에 붙어서 굽신거리며 손가락으로 돌석이의 문간방을 가리켰는데 그 얼굴에는 이제 곧 받게 될 포상금에 대한 탐욕과 평소 눈에 가시 갔던 돌석이를 몰아낼 수 있다는 비릿한 희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으리 바로 저 방입니다. 저놈이 며칠 전부터 수상한 여자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최서방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듣는 돌석이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는 문간방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는데 그의 두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두 발은 땅에 뿌리를 박은 고목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시커먼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오자 돌석이는 두 팔을 벌려 문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 방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제가 앓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은 거센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묻혔고 포졸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돌석이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 천한 놈이 어디서 거짓말을 비키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돌석이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방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결기가 서려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을 믿고 의지해준 한 여인을 지키겠다는 사내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숨죽여 이 모든 소란을 듣고 있던 분이는 공포에 질려 입술을 깨물고 있었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타격음과 돌서기의 신음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가야만 이 사달이 끝날 것임을 알았지만 다시금 그 숨막히는 규방으로 원치 않는 운명의 굴레로 끌려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놈 맛을 좀 봐야 비키겠구나 무 하는 고함 소리와 함께 억 하는 돌서기의 비명 소리가 들리자 분이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을 양보하고 차가운 냉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그 투박하고 선한 사내가 자신 때문에 피를 흘리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활짝 열자 소란스럽던 마당에는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지만 문을 열고 나오는 그녀의 자태에서는 감출 수 없는 기품이 흘러나왔고 서슬퍼런 포졸들조차 그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잠시 주춤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녀는 쓰러져 있는 돌서기를 향해 다가가려 했으나 최서방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옳거니 여기 있었구나. 나으리 보십시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 계집이 바로 방에 붙어 있던 그 처자입니다. 최서방은 마치 사냥감을 잡은 사냥개처럼 의기양양하게 소리치며 분이의 가냘픈 팔목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분이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틀었으나 최서방의 악력은 거칠기 짝이 없었습니다. 쓰러져 있던 돌석에는 그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온몸이 욱신거리는 고통을 참아내며 짐승처럼 포효하며 몸을 날려 최서방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이 손 놓지 못해 감히 네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그분은 짐짝이 아니란 말이다. 돌서기의 처절한 외침에 최서방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지만 곧바로 돌서기의 등을 발길질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끝까지 내 놈도 공범으로 묶어가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마당은 다시금 엉겨붙은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흙먼지가 뿌옇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멈추시오 놈아 하는 쩌렁쩌렁한 호통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늙었지만 위험이 서려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싸움에 정신이 팔려있던 포졸들과 최서방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을 기던 돌서기까지 모두 동작을 멈추고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열린 대문 사이로 화려한 장식이 달린 가마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비단 관복을 입은 노인이 수행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매서워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엉망이 된 광경을 둘러보며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서방은 그 노인의 관복에 수놓아진 화려한 흉배를 보고 단번에 고위 관리임을 알아차리고는 사색이 되어 납작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망친 죄인을 잡아 나라의 보탬이 되고자 최서방이 변명을 늘어놓으려던 찰나 노인의 시선이 최서방에게 잡혀있던 분이에게 꽂혔습니다.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리더니 주름진 눈가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연화야, 그곳에 있는 것이냐?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분이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님, 그 노인은 바로 조정의 최고 권력자인 영의정 대감이었습니다. 딸이 혼례를 앞두고 사라지자 식음을 전폐하고 딸을 찾아 헤매던 그는 딸이 이 근방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내려온 길이었습니다. 영의정은
체면도 잊은 채 달려와 흙투성이가 된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냐? 내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긴 분이 아니 연화 아가씨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두려움이 아버지의 품속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의 포졸들과 마을 사람들은 이 뜻밖의 상봉에 숨을 죽이고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최 서방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을 깨닫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거칠게 다루고 도둑 취급했던 여인이 다름 아닌 영의정의 금지옥엽 고명딸이었으니 이제 포상금은커녕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칠 구멍을 찾았으나 이미 영의정의 호위 무사들이 그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은 딸을 다독인 후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차가운 눈빛으로 최 서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딸을 짐짝 취급하고 죄인 다루듯 험하게 다룬 자가 내 놈이냐? 영의정의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에 최 서방은 히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연화 아가씨가 아버지의 소매를 잡으며 간곡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자는 밉지만 저를 살려준 은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마당 한 구석에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돌석이를 가리켰습니다. 돌석이는 영의정이라는 높은 분의 등장에 놀라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는데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안도감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돌석이에게 다가가 자신의 비단 손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저는 얼어 죽었거나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밥을 덜어 저를 먹이고 자신의 방을 내어주며 저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아까도 저를 보호하려다 이렇게 다치셨습니다. 영의정은 딸의 말을 듣고 돌석이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행색은 남루하기 짝이 없는 머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고 정직해 보였습니다. 영의정은 자신과 같은 귀족들이 권력 다툼에 눈이 멀어 있을 때 이 천한 머슴은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영의정은 돌석이 앞으로 다가가 직접 허리를 굽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국의 재상이 천한 머슴의 손을 잡는 파격적인 행동에 주변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영의정의 부드러운 물음에 돌석이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돌석이라 하옵니다, 대감마님. 영의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석이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습니다. 돌석이라. 돌처럼 단단하고 믿음직한 이름이로다. 내 딸의 목숨을 구하고 명예를 지켜주었으니 자네는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꼬. 영의정의 진심 어린 치해 돌석이는 몸둘 바를 몰라 하며 아닙니다. 저는 그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 아가씨의 볼은 발그레하게 상기되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묘한 연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영의정은 포졸들에게 명하여 최 서방을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치고 엄히 다스리라 일렀습니다. 최 서방은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탐욕에 눈이 멀어 행패를 부린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끌려가는 최 서방을 보며 인과응보지 으쯔 평소에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꼴 좋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반면 돌석이는 영의정의 특별한 지시로 의원을 불러 치료를 받게 되었고 주인 대감마저 달려나와 돌석이에게 자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소동이 가라앉고 저녁이 되자 영의정은 돌석이를 조용한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연화 아가씨가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는데 씻고 나니 그 미모가 더욱 빛을 발하여 돌석이는 감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영의정은 돌석이에게 따뜻한 술 한 잔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돌석아, 내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네가 보기에 내 딸이 어떠하냐?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 같더냐? 돌석이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비록 힘든 상황에 계셨으나 기품을 잃지 않으셨고 저 같은 천한 놈에게도 하대하지 않으시고 늘 고마워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 같으신 분입니다. 돌석이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고백에 연화 아가씨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영의정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사람 보는 눈은 속일 수 없는 법이지. 나는 이번 일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가문이니 권세니 하는 것들이 위급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더구나. 내 딸을 진정으로 아끼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거칠에만 번지르르한 양반네 자제가 아니라 너처럼 속이 꽉 차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영의정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돌석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폭탄 같은 발언을 던졌습니다. 돌석아, 내 너를 사위로 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하냐? 순간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석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렸고 연화 아가씨조차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천한 머슴이 일국의 영상 대감의 사위가 된다니 이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뒤집어질 일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너무 놀라 딸꾹질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영의정의 눈빛은 진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감마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저 같은 무식쟁이가 어찌 감히... 돌석이가 말을 잇지 못하자 영의정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신분이 밥 먹여주더냐. 너의 그 착한 심성과 용기라면 내 딸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아니면 내 딸이 싫다는 말이냐. 돌석이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곁눈질로 연화 아가씨를 훔쳐보았습니다. 아가씨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돌석이와 눈을 맞추며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미소는 마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돌석이의 가슴속에서는 벅찬 감동과 함께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밖에는 다시금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춥고 매서운 눈보라가 아니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하얀 꽃가루처럼 보였습니다. 영의정의 파격적인 제안에 돌석이는 꿈을 꾸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고 방 안의 공기는 잠시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 한들 천한 머슴이 일국의 재상 집안 사위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돌석이는 자신의 거칠고 갈라진 손등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투박한 손은 평생 흙을 만지고 나무를 패던 손인데 과연 고운 비단옷을 입고 귀한 아가씨의 손을 잡을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연화 아가씨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환한 미소로 그에게 무언의 용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 따뜻한 눈빛은 돌석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신분의 벽을 허물어뜨렸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부족한 놈이지만 아가씨를 평생 귀하게 모시고 눈물 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돌석이의 승낙이 떨어지자 영의정은 호탕하게 웃으며 무릎을 쳤고 연화 아가씨는 감격에 겨워 다시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이 놀라운 소식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대감댁 담장 너머를 기웃거렸습니다.
세상에 그 머슴 돌석이가 영의정 대감 사위가 된다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평소 성실하고 착했던 돌석이가 복을 받았다며 내심 부러워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돌석이가 짐을 꾸려 떠날 채비를 하자 그동안 돌석이를 부려먹었던 주인 대감조차도 섭섭함보다는 대견한 마음으로 그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돌서가 가서도 지금처럼만 성실하게 산다면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게다. 부디 잘 살거라. 주인 대감의 덕담에 돌석이는 큰 절을 올리며 정들었던 집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양으로 올라가는 길은 돌석이에게 난생 처음 겪는 낯설고도 설레는 여정이었습니다. 영의정이 마련해준 비단 가마를 타고 가는 연화 아가씨와 달리 돌석이는 멋진 말을 타고 그 옆을 호위하며 갔는데 평생 지게만 져봤지 말이라곤 타본 적 없는 돌석이는 안장 위에서 엉거주춤하며 진땀을 뺐습니다. 그 모습이 우스꽝스러울 법도 했지만 호위무사들은 영의정의 엄명이 있었기에 감히 웃지 못하고 깍듯하게 그를 모셨습니다. 가마의 창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 아가씨는 돌석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수줍게 미소를 지었고 그럴 때면 돌석이는 온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여 엉덩이가 아픈 줄도 모르고 싱글벙글 웃으며 한양길을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한양에 도착하여 영의정 댁에 으리으리한 대문을 들어서자 돌석이는 그 규모와 화려함에 입이 떡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기와집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하인들의 수만 해도 고향 마을 사람 전체보다 많아 보였습니다. 대문 앞에는 수많은 하인들이 도열하여 아기씨 오셨습니까? 하고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고 그 위세에 눌려 돌석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돌석이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다. 기죽을 것 없다. 라고 든든하게 격려해 주었고 연화 아가씨 또한 감에서 내려 자연스럽게 돌석이의 옆에 서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의 돌석이는 다시금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돌석이가 가장 먼저 겪어야 했던 변화는 바로 씻고 입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에게 고된 노동보다 더 힘든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인들이 준비한 따뜻한 향물에 몸을 담그고 묵은 때를 벗겨내는데 몇 번을 씻어도 구정물이 계속 나와 돌석이는 민망함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하인들이 가져온 비단옷을 입었을 때 까슬까슬한 무명옷에 익숙했던 그의 피부는 매끄러운 비단의 감촉에 깜짝 놀라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복이 날개라 했던가 깨끗하게 씻고 사무관대까지 갖춰 입은 돌석이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공자의 풍채를 풍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돌석이는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하며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고 그 모습을 본 연화 아가씨는 정말 훤칠하십니다 서방님 하며 곱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양반이 되는 것은 아니었기에 돌석이는 혹독한 신랑 수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글자라곤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그가 천자문을 익히고 붓글씨를 쓰는 일은 도끼질보다 100배는 더 어렵고 힘든 고역이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은 자꾸만 떨렸고 먹물은 종이 대신 얼굴에 튀기 일쑤여서 서당 훈장님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돌석이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밤마다 몰래 서재로 찾아와 그를 가르쳐주는 연화 아가씨의 정성 덕분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서방님, 이 글자는 사람 인자입니다. 서로 기대어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본뜬 것이지요. 아가씨의 상냥한 가르침에 돌석이는 밤을 새워가며 글을 익혔고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그 배움의 깊이는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혼례 날이 다가왔고 영의정 댁마당은 축하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습니다. 조정의 대신들부터 먼 친척들까지 구름처럼 몰려들었는데 그들 중에는
머슴 출신 사위라니 말세로다 하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홀레복을 입고 늠름하게 서 있는 돌석이의 맑은 눈빛을 보고는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석이는 나무 기러기를 전하며 백년해로를 맹세했고 연지 군지를 찍은 연화 아가씨와 맞절을 올리며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두 사람을 축복하듯 하얀 눈이 다시금 펑펑 쏟아졌는데 돌석이가 아가씨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의 매석은 눈보라와 달리 이날의 눈은 포근하고 따뜻하여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꽃잎처럼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한편 욕심을 부리다 관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쫓겨난 최서방은 그 후로 거지가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찬바람이 불 때마다 따뜻한 아랫목과 배불리 먹던 시절을 그리워했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와 복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며 혀를 찼습니다. 반면 돌석이는 영의정의 사위가 된 후에도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법 없이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도 하인들의 처소를 수시로 살피며 혹여나 춥게 자거나 굶는 사람이 없는지 직접 챙기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돌석이는 부엌에서 몰래 누룽지를 긁어먹다 들켜 혼나고 있는 어린 하녀를 발견하고는 불호령을 내리는 대신 그 하녀를 일으켜 세우고 자신의 밥상을 내어주었습니다. 먹거라. 배고픔의 서름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법이다. 많이 먹고 힘을 내거라. 그 모습을 본 집안의 하인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고 돌석이를 우리 서방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습니다. 돌석이는 장인어른인 영의정에게 건의하여 집안의 곡간을 열어 흉년이 든 해에는 마을 빈민들을 구제하는 데 앞장섰으며 그의 선행은 한양 바닥에 널리 퍼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하늘이 내린 복덩이 사위라 칭송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돌석이와 연화 아가씨의 머리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월에 아들, 딸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았는데 자식들 역시 아버지의 심성을 닮아 반듯하고 어진 인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돌석이는 늙어서도 틈만 나면 자식과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는데 그 이야기의 끝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얘들아,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밥 한 덩이라도 나누는 마음에 복이 깃드는 법이란다.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투박한 손을 만지작거리며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고 그 가르침은 가문의 가훈이 되어 대대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깊은 겨울밤, 백발이 성성한 돌석이와 연화 부인은 따뜻한 온돌방에 마주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로에는 군밤이 타닥타닥 익어가고 있었고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연화 부인이 주름진 손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감 기억나세요? 그날 밤 제가 쓰러져 있을 때 영감이 주셨던 그 식은 밥 한 덩이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돌석이는 허허 웃으며 아내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미오 기억하고 말고요. 그때 부인이 어찌나 맛있게 드시던지 내 배고픈 줄도 모르고 배가 불렀습니다. 다시 돌아가도 내 밥은 몽땅 부인께 드릴 겁니다. 두 노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지었고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소복소복 쌓여 세상의 모든 모난 것들을 둥글게 덮어주고 있었고 돌석이네 기와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밤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착한 마음씨 하나로 인생을 바꾼 머슴. 돌석이와 그의 지혜로운 아내 연화의 이야기는 추운 겨울밤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불씨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고 있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 여러분도 돌석이의 따뜻한 마음을 이불 삼아 덮고 편안하게 잠드시길 바랍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복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 좋은 꿈 꾸십시오. 밤이 깊었습니다.